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제 이게 네덜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꽤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세정 장비도 그렇고 뭐 전공정에 쓰이는 이런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국의 장비 팔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이 2022년 10월 달에 이미 첨단 장비는 예를 들어 14나노 이하 장비, 네. 뭐 이제 D램, 낸드 128단 이거 팔지 말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3, 24 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5대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금년 상반기가 다 사상 최대입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규제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수는 똑같이 ASMR하고 같은 상황인 것이 중국이 제재의 날짜 다가오기 전에 선주문을 왕창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이제 대중국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은 한국은 작년에도 전 세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이 다 늘었는데 우리만 30몇 %가 줄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 비중은 확실하게 줄었고, 절대 어마운트도 아마 빅5에 비해서는 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미중의 그런 반도체 기술 관련 전쟁에서 최대 피해자가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이런 거 있죠. 전 세계 지금 어느 누구도 ASML의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기업은 없어요. 나라는 없어요. 예. 근데 이 미친 중국이 얘들은 이제 브로킹을 당하니까 노광 장비를 자기가 국산화하겠다. 그래서 부품만 해도 10만 개가 넘게 들어가고, 이거 무게만 해도 180톤 넘는 어마어마한 장비를 아무도 국산을 못 하는데 중국이 시작해서 지금 90나노 국산화했고 최근에 60나노 국산화했고. 노광 장비로요? 그렇죠. 28나노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아더스 장비의 국산화는 이거는 홀등이 쉽죠. 근데 거기에 이제 피해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중국이 바로 뛰어넘기 어렵고 3년, 5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이 하고 있는 장비는 이것은 인류 기업들에 비하면 기술력이나 수준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안에 다 국산해버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기술 전쟁, 특히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는 제재 역설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 반도체 장비업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DUV 장비마저 국산화에 도전하는 중국이 한국 기업이 만드는 그 장비들 못 만들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땡겨서 한국산 장비도 살 만큼은 또 샀을 테고, 또 그 이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또 국산화를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 DUV 장비도 원래 캐논, 뭐 니콘 이런 데가 예전에 했었다고, 뭐 지금도 좀 한다고는 합니다만 중국이 28나노까지 자국 장비로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네덜란드 같은 작은 회사, 한국 같은 작은 나라도 반도체 장비, 반도체를 국산화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10배나 되고 인구가 뭐 28배나 되는 나라가 악심 먹고서 이제 한 장비만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개발하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땡기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략적 제휴, 기술 협력 이런 게 절절히 필요한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현명하신 어르신인 것이 그걸 다 잘라버린 거죠. 동맹을 통해서 중국한테 어떤 첨단 기술도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의 해안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은 벌었습니다만 저들의 그 국산화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지만 그게 제재의 역설이죠.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들이 감히 무슨 뭐 노광 장비를 국산화해, 애칭 장비를 국산화해, CVD 장비를 국산화하려, 이거는 꿈도 안 꾸고 있었을 건데, 이게 궁중 통일하고 막아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이제 국가적인 역량이 집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의 속도가 당초의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되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제재의 역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계속되는 이제 제재 때문에 위기감도 높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을 더 확보하려는 동력으로 작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위기감과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창출해내는 중국의 모습이 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둘 다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생님으로 모시고서 우리 기술도 배우고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미중의 전쟁으로 해서 그 기간이 확 단축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미 엔간한 장비나 뭐 기술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이미 캐치업했거나 넘어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만 그 와중에는 또 이제 첨단 기술을 중국에다 유출하는 뭐 전직 뭐 임원들도 있고 뭐 연구원들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진짜 그 많은 인구와 돈을 때려박아도 못하는 건 이제 축구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단체로 하는 거를 잘 못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뭐 축구도 앞으로는 사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버상에서 하는 축구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로봇 축구. 또 이제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서는 중국은 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올라올 때까지만의 그 격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근이죠. 뭐 DRAM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우리도 그랬지만 80년대 뭐 이때에 우리가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를 우리 삼성이 따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였고 우리가 삼성이 소니를 이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니 뭐 흔적도 없어졌고 일본의 반도체 식스브라더스라고 하는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뭐 냉엄한 현실이고 그런 첨단 기술은 이게 한번 팔면 순식간에 훅 가는 게 첨단 산업이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이게 시장이 어디로 가고 또 한국의 산업이 어디로 가냐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미스터 M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고 뭐 전문가한테 물어본다고 할 필요 없이 미스터 마니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대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이제 무서운 것은 한국의 그 사이에 뭐 증시 부양을 하겠다고 밸류업 전략 뭐 막 쓰고 있지만 밸류업을 자세히 보면 우리 밸류업이 일본의 밸류업하고 중국의 밸류업하고 비교했을 때 별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something special 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작년 말로 보면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 인구가 1419만이나 그렇던데 작년에 그 해외 주식 투자한 인구가 700만이 넘더라고요. 그럼 전체 투자 인구의 절반이 해외로 투자한다는 것, 이건 이제 한국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서 뭐 금투세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책의 판단 미스죠. 근데 이미 돈은 이게 시장에 있는 작은 개미가 이미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1등하는 반도체에서 1등하는 스마트폰에서 1등하는 핸드폰 회사, 1등하는 LCD에서 1등하는 가전회사의 주식을 왜 계속 파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돈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3개월, 6개월 더 지나면 이게 한국 대표 기업의 문제가 뭐라는 거를 이제 시간 지나놓고 보면 돈이 정확하게 아마 지적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 중국의 기술력의 향상 또 SMIC의 주가의 사상 최고치 갱신 이게 결코 가벼이 이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우리가 사실 이제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도 그렇고 세계 1등 해보겠다. 소니, 미쓰비시 뭐 일본 기업들 다 잡아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디 한번 되나 봐라. 아니면 이제 뭐 너무 국뽕에 취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현실로 만든 것처럼 지금은 중국이 그걸 또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또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위기로 받아들이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앞에 가는 놈 따라가는 건 쉽지만 뒤에 뭐 앞에 달리는 사람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뒤에 오는 놈이 뒤통수 치는 것들 항상 뭐 선벌업체가 실수하는 게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안 쳐다볼 일이 아니고 정말 예의주시하고 정확하게 보고서 뒤통수 안 맞게 조심하고 또 돌 던져도 안 맞을 만한 거리로 먼저 나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뭐 그것보다가는 이제 중국에 그 잘 못하고 있는 것 그것만 계속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지금 오늘도 쭉 여러 가지를 이제 데이터를 체크해보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이게 진짜 중국이죠. 일본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다음에 상황 인식, 그리고 이제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저게 폭망했다, 망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벌써 뭐 수년째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이제 가다가 보면 근데 결과는 망했어야 되는 나라가 안 망하고 멀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만둬도 망할 나라를 미국은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왜 저렇게 강하게 프레셔를 하냐는 것에 사실은 답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시각으로 이제 중국을 보면 중국이 망한 거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제재 역설 때문에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그 튀어오르는 것의 피해를 미국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마음에 조급해진 중국이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이제 안 사고 있는 건 한국 거를 계속 드롭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냉혹한 현실이고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는 중국의 산업에 있어서 특히 뭐 반도체도 그랬고 우리 입장에서는 와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수혜가 막 몰려오고 있다 너무 좋다 막 이랬었는데 이거는 진짜 근시안적인 거고 길게 봤을 때 중국은 자기들의 칼을 이제 갈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칼에서 맞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유튜브 썸네일도 항상 이제 중국 망한다 이러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러면 또 왜 그런 소리 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현실을 좀 직시하자라는 이야기. 한중 관계, 한중 외교 관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내년 그 경주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때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방문이 아니라 에이펙 방문을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펙에서는 항상 이제 시진핑이 그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경주에서 하든 뭐 동경에서 하든 이번에 그 내년 경주 아이펙에서는 뭐 유고가 없다고 하면 시진핑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매번 에이펙 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경주가 됐든 어디 뭐 태국 방콕이 됐든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이에 시진핑이 십몇 년간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오는 거를 뭐 에펙으로 오든지 한국 방문 오든지 간에 오는 건 오는 건데 요거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실익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14억의 이제 그 인민들은 눈치가 무지 빨라요. 그래서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이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 정상과 악수를 했다? 아, 그럼 이건 자유롭게 여행을 가도 되는갑다. 이런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 한때는 뭐 이제 한국 외국인 관광에 줄을 차지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굉장히 낮아진 비중인데 역시나 우리로 놓고 보면 가까운 나라에서 놀러 오기 쉽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과거 수준까지 온다고 그러면 한국의 명동이나 제주도 뭐 이쪽은 미어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경기 활성화 또는 이제 그 관광 수입의 극대화로 이걸 어떻게 연결하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마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거의 아펙이 되든 뭐 이제 국빈 방문이든 간에 방문을 했다고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그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로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년에 온다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 건데 근데 또 항상 확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가 그럼 더 나아지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미중의 관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지 한국만 따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중 관계 상에서 그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해리스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간에 분명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는 다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미국의 중요한 우방 중에 하나는 한국의 스탠스를 이제 다시 확인하고 싶은 욕구 당연히 있을 거고 또 만약에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다고 하면 예를 들어 트럼프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있는 정책이 또 홀랑 뒤집어진다고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애타게 절절하게 이제 원하는 것은 반도체 기술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룸이 있는지를 이게 타진하거나 또 방법을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도에 봐야 되겠지만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에서 이게 지금 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들 저는 그것은 그냥 드라이브 샷인 것 같아요. 표를 얻기 위한 이제 쇼를 하는 것이지 진짜 그걸 다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보복관세 100% 때리겠다. 뭐 60% 때리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실익이나 가능성이 있냐를 보면 조금 과장이 있죠. 그러면 아마 히든 카드를 하나 더 낼 가능성은 있을 거가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으로서도 기술 봉쇄를 지금처럼 계속 이제 더 강화됐을 때 이 입지가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떡 하나 더 주는 것 요게 될 수 있는데 그건 결국은 미국이 기술 봉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핵심 기술만 봉쇄하고 나머지는 풀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금융일 것 같아요. 중국의 금융 개방을 통해서 미국의 일정한 만큼 이익을 개런티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기술이나 무역 제재에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과 협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의 시진핑 방문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로서도 그 돈을 챙길 수 있는 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에 대중 정책이 이제 미국에서 또 어떻게 그렇습니다. 변화하는지를 먼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